안녕하세요. 저는 톡톡사연 때문에 유튜브의 맛을 제대로 들인 할머니 구독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으나 정말로 쏜살같이 흘러온 세월이었어요. 눈을 감으면 젊었을 적에 보았던 우리 집 뒷산의 풍경이며 자갈이 환하게 비치는 개울가, 먼지 한 점 부유하지 않는 깨끗한 하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선연합니다.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던 그 시기의 나날마저 저에게는 마치 엊그제의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네요. 우연히 누가 연결을 시켜주어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던 저는 상대가 돈 많은 집 자식인 걸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거든요. 후일담을 들어보니 저에게 남편과 만나보라고 주선해준 사람도 남편의 집안이 잘 사는 것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럴 만한 나름의 이유가 남편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원래 잘 사는 건 아니었거든. 한때는 정말 가난해서 불 뜯어먹고 살았던 적도 있었을 정도야. 우리 아버지가 어쩌다가 투자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둬서 동반석에 앉게 된 건 채 10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나도 자연스레 새로운 인간관계들을 만들어 나갔거든. 그런데 전부 하나같이 돈이 목적이었더라. 그 이후로 결심했던 거야. 이제 다시는 부유한 형편을 뽐내거나 내보이지 않겠다고 말이야. 그래, 그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얼마 전 오빠네 집이 부유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부터 왜 그간 숨기고 지내온 건지 이유가 너무 궁금했지만 차마 대놓고 물어보기에는 민망했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는 오빠네 재산에 일절 관심 없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미리 말해주고 싶어. 그런데 왜 나에게 집안의 부유한 형편을 밝힌 거야? 더 오래 숨겨도 나는 눈치 못 챘을 텐데. 바로 이렇기 때문에 밝힌 거야. 송윤자, 나는 너처럼 탐욕 없고 소박하고 수수한 여자를 내 인생에서 다시 만나지 못하리라고 확신한다. 그렇기에 너에게 사내답게 내 진실을 밝히고 다 내어 보이고 나서 결혼을 청하고 싶었던 거야. 뭐라고? 오빠, 지금 결혼이라고 그런 거야? 그 멋진 마음가짐에 내가 초를 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나는 오빠하고 결혼할 수 없어. 얼마 전 오빠가 집안이 잘 산다는 걸 밝혔을 때부터 나는 오빠하고 결혼까지는 못하겠다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온 참이었거든. 나를 오빠네 가족들이 받아줄 것 같아? 특히 오빠는 평소 모친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뽐내었잖아. 그 모친께서 나를 당신의 금쪽 같은 아들의 배우자로 받아들여 주실까? 나는 힘들다고 봐. 하지만 남편은 뜻을 꺾으리라는 제 예상을 뒤집고 며칠이 지나자 다시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강단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어요. 결국 남편이 정식으로 청혼을 하였을 때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경이 온다고 해도 제가 선택한 길에서 꿋꿋하게 버티리라는 다짐을 스스로 하였고요.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만만치 않으신 분이셨어요. 예상은 했으나 그 수준을 웃도는 분이셨거든요. 나원 참, 어디서 개풀 뜯어먹는 별 희한한 소리가 다 들려오네. 우리 집 하나뿐인 아들하고 네가 뭘 어쩐다고? 결혼? 주제 파악을 못해도 앵간히 못해야지.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녀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마음의 교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빠가 결혼하자고 청하는 것을 용기 내어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뭐라고 하는 거니? 진정한 마음의 교류 같은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나는 애들 아빠와 중매로 만났으나 이날 이때까지 잘만 살았고 내가 주변에 아는 부부들은 거의 다 그렇게 만났어. 그런데 너네 부모는 중매로 안 만나고 진정한 마음의 교류를 통해서 만나서 결혼을 하셨나 봐?
그래서 일군 것이 가난이고 탄생한 것이 너 정도의 졸작이니? 이를 어쩐다. 이렇게만 봐서는 진정한 마음의 교류라는 것이 영 신통하지 않아 보이는데? 그때 제가 직접 거울을 보지 못했지만 모르긴 몰라도 제 얼굴은 잘 익은 사과보다도 더 새빨갛게 달아올랐을 거예요. 이왕 마음먹은 것 무조건 당차게 밀고 나가볼 작정이었건만 시어머니의 기세 등등한 새치어 놀림 앞에서 저는 금세 작아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감히 저 같은 것이 당신의 아들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시는 듯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며 일을 가셨습니다. 이토록 결사반대를 하시니 이 결혼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헤어지려고 하였죠. 그러나 남편이 여기서 황소고집을 피울 줄은 그 아무도 예상 못한 바였습니다. 설마 남편이 자기 모친 앞에서 바닥에 엎어져서 무슨 5살 먹은 어린아이가 떼를 쓰듯 울고불고 할 줄은 몰랐어요. 아, 엄마, 나 진짜로 이 결혼하고 싶단 말이야. 엄마가 자꾸 이렇게 반대한다 그러면 나 머리 아파서 확 알아 누워버릴 거야. 그러다가 나 기력 소진하고 탈진해버리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우리 아들이 왜 이럴까? 아이고, 엄마가 더 이상은 반대 안 할 테니까 그만 바닥에서 일어나. 얼른! 지금 바닥 차가워서 자칫하면 감기 걸려요. 우리 아들 착하지? 남편이 울고 불고 소리를 질러대니까 시어머니께서는 금세 백기를 들고 마셨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것의 표본을 저는 이날 목도한 셈이었네요. 시어머니께서 아무리 제가 탐탁지 않으셨어도 결혼한다는 당사자 아들이 제가 좋다고 난리를 피우니 도저히 별 수 없으셨던 거예요. 마지못해 허락을 하시면서도 시어머니께서는 제 쪽을 살벌하게 노려보셨어요. 제가 남편이 그렇게 행동을 하도록 사주했다고 여기신 모양이었죠. 하지만 분명하게 밝혀두는 것은 그건 남편의 독단이었다는 점이에요. 저는 그 누구보다도 남편의 유아태행적인 반응에 놀란 사람이었으니까요. 철부지 같은 모습에 저는 깜짝 놀라버렸고 그걸 또 받아주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더더욱 놀라버렸죠. 결혼 생활이 갑자기 걱정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하고 나서 분위기를 살피며 적응해 나갈 기간을 갖지 못하였죠. 왜냐하면 제가 금세 임신을 하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미 저는 남편에 대한 신뢰를 크게 상실하였던 것 같아요. 분명히 결혼 전에는 저에게 낭만을 바치던 남자였는데 결혼하고 제가 임신을 하자마자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돌변을 하였고 저는 속수무책으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처럼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내내 밖으로 나가돌면서 집안일에는 일절 관심 없는 남자였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저만의 가정이 생기는 것이니 화목한 일상을 누릴 줄 알았건만 실상은 더욱 외로워지고 말았어요. 제가 임신한 생명이 아들이 아니고 딸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부터는 더 그렇게 되었고요. 딸년 가진 주제에 뭘 잘했다고 대접을 원해? 어디 주제를 모르고 감히 설거지하기 싫은 눈치를 보이는 거야?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제가 오늘은 유독 허리가 아파서 그랬어요. 조금만 더 앉아있다가 바로 설거지 하겠습니다. 뽀드득하게 제대로 닦아놔. 집불 가진 것도 하나 없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쓸모없게 첫째를 딸로 임신까지 했으면 알아서 눈치 보며 기어야지. 딸을 임신했을 뿐인데 저는 그것으로 죄인이 되었어요. 임신했다고 해서 그 어떤 배려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사촌형 되시는 분의 회사로 출퇴근하였는데 저는 만삭이었을 때도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의 아침밥을 차렸어요. 그 시절 그때는 그게 참 당연한 줄로만 알았네요. 출산하고 나서는 더욱 서러운 일 투성이었죠. 저는 지쳐갔습니다. 제가 그 어떤 노력을 성실하게 다하여도 시댁 식구들로부터 수고했다는 빈말이나마 들어볼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남편이 저에게 다정하였다면 그것으로 괜찮아졌을 텐데 전혀 그렇지도 않았죠. 비록 짧았다지만 그 연애 시절 제가 사랑했던 남자는 온데간데 사라진 후였습니다.
정신이 날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은 아이를 품에 안고 친정까지 갔는데 마침 집에 있던 식구들이 저를 보고서는 어색한 표정을 짓고 말더군요. 저의 초췌해진 낯을 보고 상황을 짐작하고도 남으셨을 친정엄마는 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시집가면 출가 외인인데 이렇게 함부로 찾아오는 것 아니다. 너 하고 사는 꼬라지 보니까 콩고물 얻어먹기는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좋다 말았구나. 제가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 세상에 제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죠. 이후로 친정과는 거리를 더욱 멀리하고 살았고요. 몇 년 뒤 친정 식구들은 자기들끼리 불화가 크게 생겨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희박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자면 저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즉 간접적으로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부럽다는 생각부터 들었죠. 늘 일 때문에 바빠서 두문분출하시는 존재감 없는 시아버지, 딸 낳은 쟤를 아들을 낳아서 식길 종용하시는 시어머니, 뻔뻔하게 밖으로 나돌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남편, 저에게 호의적인 적 한 번도 없었던 다른 시댁 식구들까지 저는 언제나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었네요. 저는 둘째로 아들을 임신하고 싶었으나 애석하게도 다시 임신이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딸이 학교 입학을 목전에 둔 7살이 되도록 둘째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무척 한심하게 보셨죠. 이미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지렁이는 발표도 꿈틀거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이나 했죠. 그러던 때 한 줄기 빛이 내리쬐었으니 그것은 바로 의사소통이 또래보다 월등하였던 딸이 자기 할머니를 향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였어요. 할머니는 혼자 밥 못 먹어요? 왜 우리 엄마한테 밥 차려달라고 자꾸 그래요? 이 할미에게 궁금한 것이 많나 보구나. 재산 한 푼 안 들고 온 데다가 아이 낳는 것까지 똑바로 못하는 며느리인데 시어미 밥상이라도 잘 차려줘야 그렇단다. 그냥 할머니 안 오면 안 돼요? 할머니 오면 우리 엄마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엄마랑 저랑 할머니 댁에 가는 것도 안 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우리 안 좋아해. 우리 괴롭히려고 부르는 거야. 순수한 동심의 눈으로 바라본 시어머니의 모습은 그런 거였나 봐요. 어느 날 저희 딸이 내던진 말에 저도 놀랐고 시어머니께서도 경악을 하셨죠. 저는 딸이 갑자기 왜 이러나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했으나 내심 속으로는 시원하다는 감상을 뱉었어요. 제가 끙끙 앓으며 보내온 지난 세월을 똑부러지는 딸을 통해서 보상받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네요. 우울증으로 허덕이고 있었던 저를 딸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보다 나은 딸이었어요. 유독 추운 한파가 예고되어 있던 겨울의 초입, 시어머니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김장을 계획하셨고 전부 다 저에게 떠넘기셨는데요. 시댁의 방 안에서 놀고 있던 딸이 문득 뒷마당으로 나와봤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즉각 시어머니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 나빠. 왜 우리 엄마한테만 힘든 거 시켜요? 못된 마귀 할멈 같아. 뭐라고? 우리 재영이가 자기 엄마한테서 뭘 배우고 크는 건지 뱉은 말마다 심상치가 않구나? 재영아, 이렇게 김치를 만들어놔야 내년에 두고두고 먹는 거란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 할미한테 소리 지르면 못 써. 그리고 계집애는 목소리 크게 내는 게 아니야. 우리 집은 김치 안 좋아하는데요? 아빠도 김치 안 먹고 엄마도 김치 조금만 먹고 나는 매운 거 싫어서 김치 안 먹어요. 할머니 먹을 김치는 할머니가 하세요. 그리고 할머니도 저처럼 계집인데 왜 맨날 목소리 크게 내요? 내가 왜 계집이니? 너는 애가 어린데도 이미 되바라졌구나. 어떻게 교육을 받은 거야? 그럼 할머니 계집 아니고 사내예요? 그럼 할머니 아니고 할아버지예요? 아닌데. 할머니 계집 맞는데. 저는 이런 거 할머니 보고 배웠어요.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라고.
할머니가 보여줘서 배운 거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말문이 막혀서 씩씩거리는데 저는 맹랑하게 군 딸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자식 교육 잘못 시켰다고 시어머니로부터 귀싸대기를 얻어맞는다고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확 들 만큼 감동의 눈물이 솟아올랐어요. 이 세상에 온전한 저의 편이 있다는 것이 눈물 날 만큼 좋았던 것이죠. 어린 딸의 일침에 제대로 당하신 시어머니께서는 그 이후로 딸이 있을 때면 저에게 언행을 이전보다 주의하셨습니다. 그 변화가 느껴졌어요. 딸은 비단 자기 할머니뿐만 아니라 자기 아빠에게도 저를 대신해서 촌철 살인을 날려주었죠.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늦게 귀가를 했던 때였어요. 이 여편네야, 서방이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왔으면 당장 꿀물 한 잔 타서 바치는 게 도리 아니야? 땡전 한 푼 없는 거지를 마누라로 삼아줬으면 응당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남편은 주정을 부리며 거실의 장식을 발로 걷어찼고 깜짝 놀란 저의 모습을 보며 낄낄 비웃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딸이 화가 난 얼굴로 나오더니 남편에게 한마디 날렸죠. 진짜 볼 때마다 한심해서 미치겠네. 뭐야, 우리 딸 지금 아빠 보고 뭐라고 그랬어? 한시? 한시?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하늘 같은 아빠는 개무시를 하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여편네는 엄마라고 떠받들고 우리 딸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빠가 결혼하자 그래서 엄마가 결혼했다면서요. 가난해도 책임지겠다는 의미였는데 왜 태도를 바꾸신 거예요? 이게 사내 대장부다운 행동 맞아요? 자기 아내 낮잡아보는 남자가 정말 하늘처럼 높은 멋진 인물인가요? 아빠는 본인이 직접 이룬 거 하나도 없고 할아버지와 친척 어른분들이 이룬 것에 기생하시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잘났다고 유세를 떠세요? 그러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남편이 차마 반박할 엄두가 안 났는지 잠시 후 조용히 욕실로 들어가더군요. 지난 세월 습관적으로 억눌려 살아왔던 저는 형용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저에게 씩 미소를 지어 보인 딸은 마저 공부를 하러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그날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을 안고 잠에 들었던 것 같아요. 잘 키운 딸 하나 세상 그 무엇도 안 부럽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씩씩한 딸이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어둠 속에서 자기 비하에 빠져 살다가 그렇게 잠겨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저에게 딸은 구세주의자 등대의 불빛이었습니다. 학업에도 관심이 많았던 딸은 혼자 알아서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였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 성적이었으나 본인은 아쉬워할 만큼 열정이 가득하였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와 딸이 알콩달콩 잘 지내는 모습에 남편은 어딘가 소외감을 느끼게 된 듯 저희 모녀를 기웃거리는 느낌을 많이 주었습니다. 비록 남편과의 사이에서 신뢰는 사라진 지 오래였으나 이대로 시간이 좀 더 지난다면 사이좋은 부부는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바람을 제가 품었을 때 하늘이 저를 비웃었어요. 남편이 갑작스레 실족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어떤 여자와 강원도까지 몰래 놀러 갔다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 여자는 척추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되었다가 몇 주 후에 약물 쇼크가 일어나서 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와 대화조차 해보지를 못했네요. 남편과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큰 부상을 입어서 계속 중환자실 신세였는데요.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눈을 깜빡이고 약간의 고갯짓을 하는 게 다였죠. 우리 아들, 불쌍한 우리 아들. 아직 창창한 나이에 이렇게 돼서 어찌할꼬.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구나, 아들아.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비극에 매일 통곡하셨고 이때 건강관리를 너무 못하셔서 기력이 금세 쇠하셨어요. 저는 남편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제대로 된 남편 노릇, 아빠 노릇, 그런 거 안 해오고산 입만 살아있는 망할 놈이었으나 어찌되었든 제 남편이었고 제 딸의 아빠였습니다. 고된 간병을 고됐다고 여기지 않았죠. 그런 저를 보는 남편의 눈빛에 깊은 회한이 깃들어 있었어요.
얄밉게 나불대기만 하던 입이 이런 식으로 다물어질 줄 몰랐네. 근데 전혀 안 반갑다. 당신은 오만한 모습이 어울리는 남자인가 봐. 그러니 기적처럼 다시 일어나죠. 제가 그렇게 중얼거렸을 때 남편은 한 줄기 눈물을 흘렸었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사고 이후 딱 2달을 채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몸을 하고도 숨을 거두기 전에 유언을 남겼어요. 업무차 미국에 나가 계셨던 시아버지께서 아들의 소식에 귀국을 하셨을 때요. 남편이 자기 부친 앞에서 자기가 며칠 안에 숨을 거둘 것을 알기라도 했듯이 입모양으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무뚝뚝하고 일밖에 모르고 늘 두문분출하시기에 아직 멀게만 느껴지던 시아버지께서 저를 향해 그 유언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못난 아들놈이 그러더구나. 제 몫의 모든 재산과 유산은 재영 엄마에게 주세요 라고 말이야. 상태가 안 좋은데도 그것만은 나에게 또렷하게 전달하려고 어찌나 예를 쓰던지. 그걸 듣자마자 제가 바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시작해 모든 지난 나날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바닥에 엎어진 채로 대성통곡을 했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 옆에는 당연히 딸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그 순간을 이겨냈네요. 시아버지께서는 아들을 그렇게 잃으시고 인생 전반에 대한 많은 고찰을 하신 듯 보였어요. 다 내려놓은 뒤 미국 한적한 동네에 가서 사실 계획을 가지신 듯 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떠난 이후 생기를 찾지 못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자 이빨 빠진 호랑이 같아서 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내가 어제 네 시아비에게 그랬다. 이왕 우리가 다 내려놓고 떠날 것 같으면 줄 수 있는 재산 모두 며느리에게 넘기고 가자고 말이야. 네? 저에게 전 재산을 주시겠다니. 저는 못 배워먹어서 돈 관리 같은 거 몰라요. 누구는 처음부터 그런 걸 할 줄 안다니? 상황이 되면 다 배우는 거지. 너는 너보다 나은 딸을 두었으니 어떻게 해서든 잘하고 살겠지. 나는 이제 여기 생활 접으련다. 이 큰 집도 차도 다 부질없어. 그간 네가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 마지막 때 최선을 다해 그 곁을 지켜줘서 그게 참 고맙다. 시어머니께서 허공을 응시하시며 하시는 말씀을 저는 그저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 너무 많은 것이 바뀌고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시부모님께서 넘겨주신 것들로 재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상의를 거친 끝에 저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형태로 그 가치의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고요. 시부모님께서는 영영 미국으로 떠나버리셨어요. 남겨진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자 그제야 진통을 앓기 시작했죠. 긴장이라는 게 다 풀린 모양이었는지 며칠이나 끙끙 앓았어요. 털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딸이 제 곁에 있었기 때문일 테죠. 저는 딸 하나만 있으면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떤 변화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딸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미래를 기대하기도 하였어요. 좋은 대학을 나온 딸은 직장을 잡더니 연애도 시작했고요. 저와 둘이서 여기저기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딸만 있으면 다 필요 없다는 심정으로 유유자적한 일상을 보냈는데 어느 날 딸이 결혼을 선언했어요. 상의가 아니라 선언이었죠. 그래서 내심 섭섭했지만 워낙 똑똑한 딸이니 알아서 사윗감을 잘 골랐을 거라 믿었어요. 그렇게 예비 사위의 인사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놀라고 말았네요. 예비 사위는 보육원 출신의 천의 고아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도 아직 이룬 것도 없는 부족한 사람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영이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어요. 단 한 가지 맹세할 수 있는 게 지금 있다면 재영이를 향한 제 마음은 영원히 불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배경은 너무나도 부족하였으나 눈빛만은 올곧더라고요. 제 딸 이야기를 할 때 특히나 그 눈빛이 반짝 빛났죠. 생각해보니 제 남편은 저와 연애하던 시절에도 온갖 감언이설은 잘 늘어났지만 눈빛은 빛나지 않았었는데 딸이 골라온 남자는 무언가 다른 듯 하였습니다. 솔직히 마음에 차진 않았으나 딸이 완강해 보여서 그 고집 못 걷겠다 싶어서 허락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재밌는 광경을 보게 되었죠. 제 사위가 제 딸이 재산가의 자식임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사거리에 있는 그 대형 빌딩의 건물주가 장모님이시라고요? 재용이는 여태까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게다가 집도 2채 더 가지고 계시다니.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우리 딸 입이 여간 무거운 게 아니거든. 윤서방 자네, 앞으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거야. 장모님 얼굴이 무척 즐거워 보이시네요. 제가 이런 엄청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재미있으신가 봐요. 저는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제가 물질욕이 없어서 재산에 관심은 못 두겠고, 재영이와 그저 화목하게 잘 살아 보이겠습니다. 사위의 모습에서 그 옛날 제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재산에 하등 욕심 없던 저였고,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 재산의 주인이 된 건 저였네요. 인생이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물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슬프게도 맞아떨어졌죠. 결혼해서 딱 1년 만에 임신을 한 딸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위는 비록 긴 기간을 봐온 건 아니지만 늘 한결같았어요. 긍정적이고 내면이 단단한 인물이었죠. 제 딸은 건강하고 어여쁜 딸을 낳았습니다. 저는 이제 손녀가 생긴 것이었죠. 부모가 된 2사람이 이뤄갈 가정의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제 남은 삶의 낙일 것이라 믿었건만 그게 오래가지 못하였어요. 손녀의 돌잔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딸은 운동으로 몸 관리를 하겠다면서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죠. 그랬다가 난데없이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가혹하게도 제 딸을 치고 지나갔어요. 공중에 붕 떠서 날아간 딸은 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지고 말았고 병원에서 제가 마주하였을 때는 알아보지 못할 만큼 온몸이 부어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혼절해버렸고요. 음주운전을 일으킨 건 고작 21 먹은 청년이었습니다. 훔친 차량에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죠. 그런 쓰레기 때문에 우리 재영이가 내가 그때 재영이를 나가지 못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쓰러졌던 제가 깨어난 것도 모르고 병실 구석에서 사위가 벽에 머리를 박으며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 아님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죠. 아니야. 밖에 나가서 걷고 운동하는 게 보약이라고 누누이 딸에게 일러왔던 바로 나의 잘못이야. 내 딸 불쌍해서 어떡하니? 저는 딸이 없다면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었어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부질없다고 하셨던 시어머니의 말씀,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딸은 저의 버팀목이었어요. 그것이 없다면 저는 인생을 지탱할 요소를 잃게 되는 것이었죠. 물만 간신히 삼키며 딸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했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딸에게서 남편의 옛 모습이 겹쳐 보였기에 더욱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끝내 벌어지고 말았죠. 어느 새벽 딸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고 저는 그 옆에서 울부짖다가 또다시 실신하였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스스로를 저주하였어요. 멍하니 하늘만 보다가 문득 다큐멘터리에서 보았던 섬생아리 떠오르더군요. 그런 곳에 들어가 조용히 딸을 애도하며 숨을 거두고 싶다는 바람이 피어올랐어요. 하늘에서 만날 딸이 저를 원망할까봐 차마 스스로 제 삶을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생활을 모두 뒤로하고 조용히 속세와 단절되는 쪽을 택하였죠. 윤서방, 나는 내 딸이 우리 재영이가 그토록 환하게 웃는 모습을
처음 봤었어. 자네 옆에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 그만큼 내 딸이 자네를 깊이 생각했던 것이겠지. 돌려 말하지 않음세 내 모든 재산 자네에게 넘기고 싶어. 내 딸이 세상에 남긴 내 손녀, 자네라면 분명히 앞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키워줄 테니까. 그런 인물임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믿고 모든 것을 넘기고 싶네. 장모님, 저는 거액을 만져본 적도 없고 아무 관리도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실 작정이시길래 저에게 다 넘기신다는 거예요. 고아인 저에게는 가족이 없어요. 장모님이 제 가족이셨어요. 저희 딸에게도 조모가 필요할 텐데 대체 어디로 떠나시려고 이러세요? 그건 묻지 말고 우선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해주게. 자식 잃은 슬픔에 빠진 나의 편의를 자네가 봐줄 수 있겠지? 저는 슬픔으로 사위를 설득하였고 절차를 밟아서 모든 재산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약 70억 정도가 되었으니 엄청난 거액이었으나 저는 일말에 아쉽다는 감상이 안 들었어요. 그저 허무함, 공허함만이 제 안에 가득했죠. 사위에게 알리지 않은 채로 저는 어느 이른 새벽에 길을 떠났습니다. 아주 먼 길을 떠난 끝에 한적한 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죠. 무인도나 다름없는 곳, 단 6가구 정도만 육지로 오가며 살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섬에서 상주하는 건 아니었고 거점을 육지에 둔 셈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배짱 좋게도 섬에 틀어박혀 살겠노라 나선 것이었죠. 호기심 어린 시선들도 잠시 생기 하나 없는 저를 보고 사연을 짐작한 것인지 하나둘 저를 도와주더군요. 그렇게 저는 정착이란 걸 해낼 수 있었어요. 무료한 일상이었지만 되려 반가웠습니다. 지난 세월을 곱씹으며 딸을 추억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그날은 말이죠. 유난히 햇살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오늘 밭일이 잘 되려나 보다 저는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제 삶의 터전이 되어버린 밭으로 나갔습니다. 크게 작업할 건수는 없었으나 밭을 가꾸기 위해서는 빼먹지 말고 일을 해야 했기에 습관적으로 흙냄새를 한참 맡으며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고개 든 제 시야에 웬 낯선 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상하다. 이곳은 늘 사는 사람만 살기에 보는 사람도 늘 거기서 거기라서 단박에 낯선 사람이라는 느낌이 오거든. 그렇다면 저기 멀리 서 있는 남자는 이곳 사람이 아니라 낯선 외지인이라는 것인데 왜 물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으로 왔을까? 내 밭에 무슨 볼일이 있어서? 이윽고 저는 작업하던 것을 완전히 멈추고 천천히 앉은 허리를 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 낯선 존재가 저를 향해 똑바로 걸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폼을 보아하니 분명히 낯식군도 아니고 그 정체를 종잡을 수 없었던 저는 살짝 겁에 질려서 호미를 꽉 쥔 채로 상대를 노려보았는데 다음 순간 들려온 목소리에 심장이 그만 철렁 내려앉고 말았어요. 장모님, 장모님 맞으시죠? 장모님, 접니다. 저 장모님의 사위 윤성환이에요. 저 윤서방이 왔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정말로 윤서방이잖아. 아니, 이곳 여기까지 웬일로, 아니 그보다 대체 어떻게.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말았죠. 저를 반가운 목소리로 동시에 울컥한 감정을 담아 부른 그 낯선 존재의 정체는 바로 제 사위였던 것입니다. 벼락 같은 충격에 제가 잠시 몸소리를 쳤죠. 이곳 외딴 섬에 들어와 사느라 세월의 흐름을 꽤 놓치고 살았으나 20여 년이 흘렀다는 것을 셈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 소중한 딸아이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그만한 세월이 지났으니 사위도 기억 속의 그 모습과는 달라져 있었어요. 그러나 목소리만은 정말 기억에 남아있는 음성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이내 호미를 손에서 놓치고 말았어요.
사위에게서 옛 흔적을 찾아내자마자 세상을 떠난 제 딸이 자연스레 겹쳐 보였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흐른 세월보다 더 많은 세월이 흐른다고 하여도 딸을 잃은 공허함은 결코 퇴색될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 그간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계속 이런 곳에서 지내신 건가요? 제가 얼마나 장모님 걱정으로 어디 계신지 수소문하면서 찾아다녔는지 아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 굳이 혼자 조용히 살겠다고 숨어든 사람을 그리도 용을 써서 찾으려고 들었어. 그래, 오래 걸렸다고는 하나 종국에는 이렇게 찾아냈구나. 잘하였네. 이 노인네가 아직 숨구멍 열고 닫으면서 구차한 목숨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만 가보시게. 저는 사위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로 말을 하였고 어설픈 인사로 말을 맺자마자 황급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위가 저를 따라오는지 아닌지 뒤를 돌아 확인하고 싶었으나 그럴 배짱을 부릴 수가 없더군요. 어느새 가까워진 집이 눈에 보이자 저는 그제야 잠시나마 억지로 틀어막고 있던 울음을 내보냈습니다. 그동안 딸의 죽음에 무디어졌다고, 그리하여 딸에게 더욱 미안하다고 그런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건만 아니었나 봐요. 저는 결탄코 조금도 무디어진 적이 없었던 것인지 아주 오랜만에 잠깐 사이를 마주한 것뿐이었는데도 제 영혼이 갈기갈기 찢기는 감각을 맛보았습니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비틀거리며 걸었네요. 사위와 팔짱을 끼고 행복하게 웃음을 짓던 결혼식장의 아름다운 신부였던 딸의 모습이 삽시간에 제 눈앞을 가리웠죠. 저는 눈물을 훔치며 집 마당 안으로 들어섰고 이내 좁은 마루에 앉아있던 사람이 저를 보자 일어나는 것에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누군가가 제 집에 있었던 것인데 역시나 이곳에서 본 적 없던 외지인이었어요. 젊으디 젊은 아가씨가 멋쩍은 기색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그 아가씨의 얼굴을 빤히 확인하면서 소스라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재영이, 너 재영이니? 내 딸 재영인 거니? 재영아, 우리 재영아, 엄마 보러 왔구나. 내 딸 살아있었구나. 어디서 갑자기 그런 힘이 솟아난 것인지 저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상태였던 것이 무색하게도 제 딸의 얼굴을 향해 한달음에 다가갔습니다. 빠르게 다가가서는 그대로 팔을 뻗어 얼굴부터 어루만져 보았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제가 반쯤 정신이 나간 채로 중얼거렸어요. 어쩌면 이렇게 내 기억 속의 어여쁜 모습과 똑같으니. 재영아, 내 소중한 딸. 할머니, 저는 할머니 딸이 아니라요. 할머니 손녀예요. 그게 무슨 소리라니? 너는 분명히 내 딸인데 이 얼굴은 내 딸 재영이가 맞는데? 할머니의 딸 김재영, 바로 제 돌아가신 엄마이고요. 저는 제 기억 속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진 속에서는 저와 똑 닮은 모습을 하고 있는 엄마의 딸 윤샛별이라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제가 아기 때 저를 여러 차례 보신 적 있는 걸로 알아요. 조금씩 저의 정신이 차분해지고 있었고 저는 제 딸과 똑 닮은 얼굴을 어루어 만지던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윤샛별, 그 독특하고도 어여쁜 발음의 이름은 세상을 떠난 제 딸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다는 사실이 불현듯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죽은 제 딸이 살아 돌아온 줄로 착각할 만큼 진하게 외탁을 한 외모였지만 차분히 들여다보니까 다른 점들이 눈에 띄더군요. 저도 모르게 기운이 빠져서 휘청거리고 말았는데 그런 저를 손녀가 얼른 잡아주었어요. 바로 그때 뒤편에서 저를 향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장모님, 제가 다급하게 따라붙으면 혹시 놀라서 넘어지기라도 하실까봐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저희 딸하고 이미 인사를 나누셨나요?
저희 샛별이 아주 예쁘지요? 장모님께서 아기였던 시절에만 보신 장모님의 손녀예요. 크고 나니까 자기 엄마를 쏙 빼닮았어요. 공부도 잘해서 올해 서울대 들어가서 재학 중이고요. 서울대? 그렇구나. 그 갓난아기였던 것이 벌써 다 자라서 대학 다닐 때가 된 거구나. 서울대라니 분명히 네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자랑스러워서 온갖 호들갑을 다 떨었을 거란다. 네 엄마는 자기한테 공부머리가 없는 것을 늘 아쉬워했을 정도로 학업에 관심이 많았거든. 그게 바로 당차고 호기로웠던 내 딸이었어. 저는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눈물을 벗삼아서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제 말에 금세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마저도 정말이지 제 딸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어서 제 가슴이 아려웠어요. 딸이 낳은 귀한 생명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 있었다는 것에 격세지감을 느꼈네요. 저는 손녀의 부축을 받으며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사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는데 그러자마자 손녀가 자기 아빠의 손을 한번 꼭 붙들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부녀 사이가 돈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사위를 바라보는 손녀의 눈빛에서 강한 신뢰가 느껴졌죠. 제 딸도 생전에 사위를 참 많이 믿었습니다. 사위가 짓불 미천 하나 없는 인물일지라도 제 딸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뢰를 보냈어요. 그런 점마저 손녀가 제 딸을 닮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한결같이 살아온 사위에게 대단하다고 해야 할지 몰라서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자 손녀가 빙그레 미소를 지어 보이더군요. 제가 자라는 동안 할머니의 존재를 얼마나 궁금해했는지 몰라요. 전 재산을 모두 다 아빠와 저에게 넘기시고 호련히 사라지신 분을 저는 꼭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어렸을 때부터 품어왔어요. 할머니를 뵙게 되었을 때 저 스스로 부끄럽지 않도록 그간 사과 안 치면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서 컸고요. 저는 할머니 너무 뵙고 싶었고 지금 이렇게 뵙게 되어서 기쁜데 할머니께서는 별로 안 좋으신 거예요? 손녀가 제 눈치를 살피며 그렇게 말하는데 그 앞에서 제가 어찌 거짓을 말할 수가 있었겠나요? 제 딸이 이 세상에 남기고 간 분신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 그럴 리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린 내 딸이 이 세상에 남긴 보물인데 단 하나뿐인 내 손녀인데 이렇게 보게 되어서 좋지 않을 리가 있겠니? 이리 와봐라. 할미가 한번 안아보자꾸나. 할머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 진짜 자라면서 내내 할머니가 궁금해서 꼭 찾고 싶었고 아빠하고 둘이 맨날 할머니께서 아직 안 돌아가시고 살아계실 거라고 믿으면서 기도했어요. 아빠가 저에게 할머니를 꼭 찾아주겠다고 할머니께 엄마하고 빼닮은 저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맹세를 했기에 저는 언젠가 뵙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직접 뵙고 나니까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가슴이 벅차요. 할머니, 그간 왜 이렇게 외로운 곳에서 사신 거예요? 여기 도착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소녀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저와 얼싸하는 채로 엉엉 울었습니다. 꽤나 의젓해 보였건만 우는 모습은 영락없는 아기 같더군요. 저는 소녀를 보듬어주면서 오늘따라 유난히 화창하게 보였던 하늘을 응시하였어요. 하늘에 있는 딸은 오늘 제가 사위와 소녀를 만나게 될 것임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따스한 햇살을 내리쬐어준 모양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내 딸 재영아, 네가 세상을 떠났을 적에 너는 너를 내 목숨보다도 위하는 내가 아니라 네가 오로지 사랑 하나만 보고 결혼을 강행했을 정도로 네가 사랑했던 사위가 아니라 아직 갓난아기라서 자기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죽음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네 어린 자식을 마지막으로 걱정하였겠구나.
젖먹이 어린 자식이 눈에 밟혀서 힘들게 숨을 거뒀겠구나. 저는 엄마로서 제 딸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제 딸이 손녀를 그렇게 위하고 아낄 것이라는 대입을 정식으로 해보지 못하고 살아온 듯 싶었어요. 제 딸은 숨을 거두는 순간에 자기 딸인 제 손녀를 떠올렸겠죠. 그 다음으로는 어린 자식과 남겨질 자기 남편을 염려했겠죠. 저는 왜 도망치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서 부질없이 세월을 흘려보낸 뒤에야 그 지당한 사실을 올곧게 마주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사위와 손녀를 마루에 앉혀놓고 감정의 갈무리가 덜 되어서 후들거리는 다리로도 용케 마실 거리를 내왔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지난 세월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윤서방, 내가 아까는 정말 정신이 쏙 빠져서 그대로 윤서방을 더 보지 않고 보내버린 것이 내 심신에 이로울 거라고 생각했다네. 서운하게 여겼다면 내가 심심한 위로를 보냄세. 그런데 그간 자네 어린 딸 데리고서 어찌 살아왔나. 혼자 키우기 힘들었을 텐데 새장가는 분명히 들었겠지? 아유, 새장가는 들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저는 호라비로 사는 게 너무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서요. 재혼할 마음 따위 조금 더 들지 않더라고요. 이 생각은 앞으로도 변함없을 거예요. 뭐라고? 설마 지금까지 재혼을 안 하고 살아왔다는 말이야? 아이고, 이럴 수가. 여기 우리 손녀가 이제 대학생이라 그랬지? 훌륭하게 다 키워놨으니까 윤서방은 이제라도 뜻하는 바대로 새로운 인연을 만나도 돼. 나는 윤서방이 부디 그러기를 바라네. 하늘에 있는 내 딸을 향한 의리도 그만큼 지켰으면 이제 되었어.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제 되었다라는 건 영영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말처럼 저는 사위가 자기 인생을 보다 더욱 잘 살아나가기를 바랐습니다. 제 딸을 떠올리게 만드는 사위의 존재가 밭에서 마주쳤을 때에는 충격으로 다가왔건만 어느새 애틋함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사위는 멋쩍은 미소를 한번 짓고 나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장모님, 다음 생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생에서의 제 사랑은 이미 끝이 났기에 진작 마무리를 지어놓은 상태예요. 저는 재영이에게 제 모든 것을 쏟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후회가 없기에 이 완벽한 사랑의 자리에 그 누구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재영이는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사위는 슬쩍 웃어 보였으나 눈빛은 무척 슬퍼 보였어요. 그것으로 모든 의미가 전달되어 왔습니다. 딸이 자기 엄마하고 다르게 남자 보는 눈만은 정말 정확했나 봐요. 사위는 예전 그때처럼 여전히 성실하였어요. 저에게 받은 재산으로 놀고 먹을 수 있었을 텐데도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해왔으며 돈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낭비 따위도 없이 살아왔더군요. 돈 걱정 없이 부녀가 유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저는 안심이 되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손녀가 간절하게 물어왔어요. 할머니, 이런 외딴 곳에 계셔서 너무 찾기 힘들었고 정말 이곳에서 낚시를 몇 번 즐기셨다던 어떤 분의 말 속에서 할머니의 단서를 잡지 못했다면 아빠하고 저는 아직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만큼 너무나도 외딴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는 잘 지내오셨을지 몰라도 앞으로를 염려하신다면 이곳을 벗어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 저희와 함께 가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속세에서 벗어난 이곳 생활이 너무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서 지루한 것도 위험한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단다. 이런 것이 마냥 나쁘지만은 않구나. 나는 내 딸이 떠난 이후로 내 사위와 내 손녀가 무사히 잘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것에 기뻐하면서 앞으로도 여기서 조용히 살아볼까 싶구나. 그러자 사위가 애절한 표정으로 읍소를 하더군요. 거의 제 앞에서 무릎을 꿇을 기세라 얼른 말려야만 했어요.
장모님 연세에 이제 더 이상은 위험해서 안 됩니다.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싶지만 막상 뵙고 나니까 욕심이 나네요. 제발 앞으로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재영이도 많이 걱정할 거예요. 사위가 치사하게도 제 딸을 들먹이더군요. 옳게 꺼내든 카드였죠. 제가 그 대목을 듣자마자 어쩔 수 없이 가슴이 일렁거렸으니까요. 제 딸이 과연 하늘에서 어떤 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지 한참 멍하게 하늘을 올려다보던 저는 고심을 마치고 사위와 손녀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어쩐지 오늘은 날씨가 유달리 화창하더니 이곳을 떠나려고 마지막으로 그러했나 보네. 제 말을 듣자마자 두 사람이 동시에 환하게 웃어 보였는데 마치 그 사이에 제 딸이 섞여서 웃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웃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나 그렇게 되면 저를 계속 염려하면서 살아갈 사위와 손녀에게 미안해서 그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하늘에 있는 딸에게 미안할 거리가 늘어나는 셈이 되는 거였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 운명이라 생각하며 근 20여 년 만에 그 섬생아를 청산하였습니다. 도시로 바로 나와 사는 것이 영 어색하였기에 경기도 끝자락에 한적한 시골 동네에서 생활을 시작하였어요. 사위와 손녀가 발품을 팔아서 알아봐준 좋은 빌라인데 살기가 무척 편합니다. 동네에 제 또래 주민들이 여럿이라 적응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없었죠. 활동도 늘리고 책도 읽기 시작하고 컴퓨터 하는 법도 배우고 그러면서 살다 보니 금세 일상이 활기차졌어요. 사람이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동물이라고 책에서 그러던데 맞는가 봅니다. 이런 저의 변화를 하늘에 있는 딸이 반겨줄 것이라 믿으며 사는 중이에요. 혹시 하늘에서 자기 아빠하고 매일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제가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자마자 그 싸움을 중재시켜야겠습니다. 제가 누구 편을 들지는 비밀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기적 같은 일상을 살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잠실에 살고 있는 강석구라고 합니다. 요즘은 날이 풀려 날씨가 많이 더워졌네요. 저는 이런 여름날 제가 뜨겁게 오래도록 사랑했고 또 그만큼 미워했던 사람과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첫사랑입니다. 제가 그 여자를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대학교 때였습니다. 저는 흔한 말로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한 촌놈이었어요. 촌놈인 티를 내지 않으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툭 튀어나오는 사투리와 옷차림에서 촌티가 풀풀 풍겨져 나오는 그런 촌놈이었습니다. 다행히 인기는 꽝이었죠. 그 어떤 여자애도 제게 다가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생활은 그닥 기대만큼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취직을 위해 하는 공부는 따분했고 내용도 어려워 뭐 하나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가운데 제게도 봄날 같은 사랑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녀였죠. 저의 첫사랑이자 모두의 첫사랑이었던 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요새 말로 여신이었습니다. 단한 긴 머리와 하얀 피부, 커다랗고 맑은 눈, 오똑한 코, 예쁘장하게 마른 몸매. 그녀는 저희 대학교에서 남자들이 한 번쯤 마음에 품지만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동경만 하던 대상이었습니다. 마치 모두의 첫사랑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어요. 멀리서 그 여자애가 잔디를 거쳐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설레어서 괜스레 심장이 콩닥거리곤 했죠. 그리고 붙이지도 않는 말을 연습하곤 했습니다. 체크셔츠에 청치마를 입은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몰래 사진을 찍고 밤마다 그것을 머리맡에 두기도 했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렇게 예쁜 아이와 전 어울리지가 않았습니다. 도저히 그녀 옆에 있는 제가 상상이 되지 않았죠. 전 그저 촌놈이었을 뿐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화창한 봄날이었을 겁니다.
창밖으론 벚꽃이 흩날리고 아찔한 봄 냄새가 강의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도 전공 교재를 펼치고 체크 셔츠를 입고 걸어가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볼까 싶어 창밖을 바라보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연이가 제 옆에 털썩 앉는 겁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손만 벌벌 떤 채 교재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연이가 말을 거는 겁니다. 오늘 나 교재 안 가져왔는데 같이 봐도 돼? 네? 네, 괜찮아요. 갑작스레 걸어오는 질문에 저는 너무 놀라 존댓말까지 해서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애는 토끼처럼 귀엽게 풋 웃더니 말했습니다. 야, 우리 동갑이야. 말 놓자. 그래요? 동갑인 줄은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이성을 놓은 지 오래라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존댓말을 하고 말았죠. 말 놓으라니까? 수연이는 그렇게 제게 먼저 다가와 주었고 전 당연히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짝사랑하던 애가 왜 갑자기 나한테 말을 놓은 거지? 이건 무슨 의미지? 친구하잔 단순한 의미인가? 친구가 된다면 그럼 친해질 수 있는 거고 그럼 혹시... 혼자만의 방구석에서 온갖 상상의 나래들이 펼쳐졌죠. 그 다음 전공 시간에도 그 여자애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머리를 묶고 나타났는데 목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선이 무척 예뻐 저는 그 선을 보기 위해 전공 교재만 뚫어져라 봐야 했습니다. 그러자 수연이는 제게 말하더군요. 너 수업 되게 열심히 듣는다. 그냥 듣는 건데. 그럼 나 시험 기간에 공부 좀 알려주라. 이번에 학점 또 씨받으면 안 되거든. 그래? 공부를 도와달라니 이건 또 무슨 횡재지? 나 뭐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건가? 그런데 수업이 끝나갈 때쯤 갑자기 또 이러는 겁니다. 배고프지 않아? 떡볶이 먹으러 갈래?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는 제안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지만 여자가 이럴수록 더 침착하고 마치 여러 번 먹어본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친구놈의 조언대로 아무렇지 않게 보이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떡볶이를 먹으러 나갔습니다. 수연이는 제가 편한지 계속 수업에 대해서, 교수에 대해서 앞으로 뭘 할 건지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떡볶이 국물이 입술에 묻은지도 모르고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떡볶이가 사라져갈 때쯤 수연이가 묻는 겁니다. 근데 넌 왜 안 먹어? 그제야 저는 제가 포크도 들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제기랄. 순간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얼굴이 확 붉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냉수를 든 컵을 집어들어 벌컥벌컥 목 안으로 부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수연이는 깨르르 웃었습니다. 창피했지만 수연이가 웃는 소리는 참 듣기 좋았습니다. 그때 수연이가 평소처럼 또 턱을 괴고 별이 가득 담긴 눈으로 제 눈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 별들이 가득 담긴 눈으로 제 눈을 보니 심장이 또 제멋대로 미친 듯이 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르게 그 눈빛을 피했고 포크로 애꿎은 떡볶이를 괴롭혀댔습니다. 그때 수연이가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직도 못 잊을 순간이죠. 너 혹시 그거 알아? 내가 너 좋아했던 거. 저는 너무 놀라 떡볶이를 씹지 못하고 그녀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개구진 눈빛으로 제게 씩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고백받은 답은 내일 듣겠다 선언하며 총총총 사라져버렸습니다. 수연이가 날 좋아했다는 사실은 도무지 믿기 힘들었습니다. 친구놈 역시 말도 안 된다며 어떻게 수연이가 널 좋아하냐며 난리를 쳐댔습니다. 나도 믿기지가 않아. 저는 허공이 되고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백에 대한 답은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연이에게 다가가 조금은 남자답다고 생각하는 목소리로 학교 끝나고 남산공원에서 보자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가
제가 가진 옷 중 가장 괜찮은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엔 무스를 잔뜩 발라 뒤로 넘긴 후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되자 수연이로 보이는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원래 예뻤던 수연이였지만 그날은 그 어느 때보다 예뻤습니다. 분홍색 셔츠와 청치마에 흰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머리를 푼 머리가 바람결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인상 깊은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잠시 후 수연이의 샴푸 향이 저와 수연이 사이를 맴돌았죠. 저는 어렵게 입술을 떼어 힘주어 한 글자 한 글자를 내뱉었습니다. 내가 먼저 좋아했어. 내가 먼저 했어. 네가 좋아서 미칠 것 같아. 제 어설펐던 고백은 여기서 끝나버렸습니다. 수연이가 제 등을 바로 감싸 안았기 때문이죠. 갑작스레 다가와 제게 폭 안긴 수연이의 몸은 작은 새처럼 작고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콩콩거리는 심장 소리가 유독 더 크게 들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난생 처음으로 그녀와 연애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몰랐던 수연이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알게 되었죠. 그녀가 드라마 광이라는 것, 노래 부르는 걸 무척 좋아한다는 것, 집이 무척 가난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 아빠는 일하러 타지로 나갔지만 몇 년째 돌아오지 않는데 엄마는 그걸 두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거라고 한다는 것. 아주 되바라진 언니와 여동생을 나란히 하나씩 두고 있는데 어렸을 땐 언니와 여동생보다 못생긴 탓에 외모 놀림도 많이 받았다는 것. 그리고 제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일부러 유난히 제 강의실 앞을 자주 지나갔다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고 그런 사람과 사랑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지 계산할 순 없었지만 저는 그것이 아주 희박한 확률이며 수연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 인생의 가장 화창한 봄날이라는 것만큼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그렇게 때론 친구처럼 연인처럼 봄날 같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가을 연가, 겨울 연가, 올인,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함께 보았고 CD 플레이어를 가지고 다니며 수연이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같이 들었고 노래를 들으며 손을 잡고 살랑거리는 바람과 함께 아름다운 거리를 걸었습니다. 예전부터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했던 수연이는 먼저 졸업을 하고 난 후 의류회사에 취직하여 옷을 만드는 일을 했고 저는 1년 후 졸업을 한 후 남자에겐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하다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물론 수연이와의 미래를 염두에 둔 선택이었습니다. 둘 다 첫 사회생활인지라 고단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린 함께였습니다. 일이 끝나면 여전히 함께 거리를 걸었고 추운 겨울날엔 따뜻한 커피를 서로의 품 안에 넣어주며 추위와 세상살이를 버텨내곤 했죠. 함께였기에 겁이 나지 않았고 함께였기에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우리가 30살이 되었을 쯤 부모님 입에서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사실은 이제 수연이와 결혼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은행 일도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제 월급으로 수연이와 함께 가정을 꾸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생각했습니다. 5년 동안 마음과 몸을 뜨겁게 섞으며 함께 해온 나의 첫사랑이자 연인이었던 수연이와 연인을 지나 이제 가족이 되어 남은 여생을 함께 헤쳐나가고 살아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연이의 생각은 저와 같지 않았습니다. 재현아, 네 마음은 고마운데 나는 결혼 생각 없어. 난 그냥 이대로가 좋아. 뭐? 놀라지 않은 척하려 했지만 사실 제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조금의 배신감도 스쳐갔었습니다. 5년을 함께 만났는데 나와 결혼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니.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이 솟구쳤습니다. 수연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자신의 엄마와 아빠도 결혼을 해서 불행해진 거라고. 전 끈질기게 수연이를 설득했습니다.
우린 달라, 수연아. 우린 행복했고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 날 믿어봐, 수연아.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하지만 수연이는 끈질기게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어요. 결혼은 그런 걸로만 유지되는 게 아니야. 현실적인 문제라고. 난 애도 낳기 싫어. 수연이가 애를 낳기 싫어한다는 건 더더욱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애를 낳지 않고도 둘끼리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지만 그 당시엔 그래도 애는 가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컸습니다. 저는 너무나 저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수연이를 처음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싸운 적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수연이가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이었나 깨달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세상을 여행하고 싶어하고 책과 음악을 사랑하고 틈날 때마다 그림을 그리는 수연이의 자유로움이 좋았고 그녀의 꿈도 지켜주고 싶었지만 수연이가 생각했던 미래 속에 제가 없었다 생각하자 갑자기 처참한 기분이 몰려들어왔습니다. 결혼이 싫은 거야? 아니면 내가 싫은 거야? 너가 문제가 아니야. 난 결혼이 싫어. 우린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이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그러다 서로를 설득시키기 위해 애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문제는 그 누구 한쪽이 굽힐 수 없는 문제라는 걸 깨달았을 때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래, 그게 네가 원하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지 라고 말하곤 각자의 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5년이라는 사랑의 종지부였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 밤새 술을 연거푸 들이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녀의 소식을 들은 건 그로부터 1년 후였습니다. 그것도 그녀의 친구를 통해서였습니다. 수연이에게 소개받은 친구를 제가 다니던 직장 복도에서 우연히 한번 마주친 겁니다. 재현 씨 맞죠? 잘 지냈어요? 저 기억하세요? 저는 어색했지만 일단 그러지 않은 척하며 그간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보았던 쾌활한 모습 그대로 돈도 짠 직장에서 일한다고 했고 복지가 별로라는 둥 묻지 않은 말들을 늘여놓으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덕분에 자연스레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가 문득 수연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였습니다. 수연이 이번에 결혼했는데 신랑이 한석준이라는 유명한 건축가인데 결혼식 날 봤죠? 순간 제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표정 관리 같은 걸 할 여력이 없었죠. 그녀도 제 표정을 보고 순간 자기가 말실수를 했다는 걸 깨닫곤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수연이가 말한다고 해서 아는 줄 알고. 그리곤 말끝을 흐렸습니다. 수연이가 결혼을 했다고?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저는 일단 그녀와 대화를 마무리하곤 이 더러운 감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 손을 박박 씻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전 회사 컴퓨터 책상으로 돌아가 다급히 그 남자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진 게 많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금수저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순간 허탈한 기분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제야 친구들이 제가 수연이와 헤어졌을 때 제게 던진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허영심 많은 수연이가 분명 너한테 만족하지 못한 거다. 너를 간보는 거다. 라는 말들이었습니다. 비참하다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졌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휴가를 내고 집에 있자니 더 생각이 날 것만 같아 차라리 일에 미치는 걸 선택했습니다. 일부러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처하여 밥 먹듯이 야근을 했고 주말에도 쉴 틈 없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하고 나면 그녀와의 추억이 젊은 날 열병처럼 저를 스치고 지나갔던 그 모든 날들이 저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리곤 마지막엔 그녀에 대한 그리움이 겹쳐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저조차 미처 몰랐던 먼지 같은 미련들이 꽤나 많이 남아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람으로 채운다는 말처럼 제 인생에도 두 번째 소중한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직장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었는데 귀여운 단발머리에 웃는 게 애교스러운 여자였습니다. 도희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였는데 저와 고향도 같고 나온 대학도 같아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녀 역시 나쁜 남자를 만나 크게 대어본 적이 있는 터라 공감대도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 같은 인상을 주는 덧니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점점 그 여자에게 빠져들었고 사내 연애는 금지라는 수칙을 어기곤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애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연은 첫 번째처럼 뜨거움을 안겨주진 않았지만 도희는 제게 편안함을 주었고 무엇보다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전 그게 너무 좋았고 그녀를 만나면서 인생 전체를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희 역시 그러했습니다. 어느 날 전 도희와 결혼을 결심했고 3년 후 우리는 아이를 낳아 하윤이라는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빠가 되어 인간으로서 성숙해질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가장 큰 사랑을 느끼게 한 여자이자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그 여자는 추억의 뒤편으로 완전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여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르는 전화번호여서 받을까 말까 했다 받은 전화였습니다. 받자마자 낯설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잘 지냈냐며 좀 볼 수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리곤 안 나와도 괜찮다는 말을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문자를 넣어주겠다고 하곤 끊어버렸습니다. 처음엔 왜 갑자기 날 보자고 하는 거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첫사랑, 상처만 주고 갔던 여자, 만나서 뭘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 수연이에 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수연이를 생각하면 늘 찝찝하고 불쾌한 무언가가 달라붙어 오는 것 같았고 이제는 그걸 좀 내 인생에서 떼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문자를 보내 약속 시간과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난 장소는 강남에 있는 어느 한적한 커피숍이었습니다.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어. 너는? 나도 뭐... 예상했지만 우리 둘 사이엔 꽤 많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잡한 마음에 저도 커피만 들이켰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수연이는 꽤 나이가 든 티가 났고 어딘지 모르게 얼굴은 그늘져 있었습니다. 옛날에 수연이에게선 볼 수 없었던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말이 없자 수연이는 자신이 그 공백을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 얘기보다 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넌 어떻게 살아왔는지,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와이프는 어떤 사람인지, 아이는 있는지, 살이 좀 찐 것 같은데 보기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까지. 저 역시 예의상 결혼 생활 어떻냐고 물었죠. 하지만 수연이의 얼굴이 확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수연이가 고통으로 쥐어짠 듯한 한마디를 토해냈습니다. 난 그 집 서랍장이었어. 수연이는 말을 이어나갔어요. 난 그냥 그 집에서 전시된 가구 같은 존재였어. 남편은 일 중독자였고 난 하루 종일 쇼핑 아니면 사교 모임 같은 거 말고는 할 게 없었어. 처음엔 행복했어. 내가 마음껏 그리고 싶은 그림도 그리고 책도 보고 남편은 내가 뭘 하고 싶다 하면 뭐든지 최고급으로 해주려 했어. 처음부터 다 갖고 태어난 부잣집 사람들과 갖는 사교 모임도 재밌었어. 그 사람들 세계에 끼니까 내가 정말 뭐라도 된 것 같았어.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내 미래가 그려지더라. 내 역할은 정해져 있다는 거. 아이를 낳고 애를 키우는 엄마라는 거. 또 부잣집 사모님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영원히 죽을 때까지 갑행세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 환멸이 나더라고.
그 사교 모임 사람들의 위선도 가식도 싫고 다 가져놓고도 없는 척 욕심부리는 모습도 역겹고 앞에선 날 이쁘다 하면서도 결국 뒤에선 얼굴로 남편 잡은 걸 욕하는 시누이도 시어머니도 질렸어. 그냥 다 놓고 싶었어. 그래서 자폭하기로 결심했어.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내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 선언했거든. 그러니까 역시 시댁에선 이혼하라 난리가 났고 결국 그러다 당연한 수순처럼 쫓겨난 거야.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이혼녀라는 타이틀과 그리고 텅 빈 통장의 숫자들만 남았을 뿐. 수연이는 그 재벌집에 들어가 겪어야 했던 수모를 마치 남 얘기를 하듯 말하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해 그 집에서 주는 위자료 한 푼도 안 챙겨서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옷가게에서 옷이나 파는 신세가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희극배우 같았습니다. 입은 웃지만 눈은 울고 있는 희극배우 말입니다. 전 그녀의 모습에서 보이지 않는 눈물을 읽으며 깊은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차라리 잘 살면 좋았을 걸. 그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겪어야 했던 삶의 겹과 층이 나무의 옹이처럼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연이의 얘기에 간간히 웃어주고 조금은 제 얘기도 하며 그렇게 공허한 침묵을 메우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1시간이란 짧은 만남 끝에 헤어졌습니다. 수연이는 떠나면서 제게 악수를 하자 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손을 잠시 맞잡다 천천히 수연이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연이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는 그녀를 인생에서 볼 일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한때 생기어렸던 그녀의 눈빛과 재현아라고 불렀던 밝은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항상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놀라울 만큼 잘 웃었고 장난기도 많아 어디서든 사람들을 웃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그녀에게선 상처의 파편들이 그녀의 어딘가를 헤집어 놓고 있는 것 같은 느낌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를 만나면 언젠가 가장 마음 아픈 말들로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어떤 말이 가장 날카로울지 뾰족할지 고르고 골라보기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그녀에게 상처 주고 싶었던 제 마음이 조금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그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고 싶다는 마음이 수연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잘 살아 수연아, 너답게. 다행히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수연인 저를 향해 처음으로 하얗고 가지런한 이를 드러내며 살풋 웃어 보였습니다. 시큼털털한 미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젊은 날 내가 그토록 아팠던 건 뜨겁게 사랑했고 사랑했으니 아팠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사랑과 아픔은 동전의 양면처럼 당연한 거였는데 나이가 든 지금과 달리 전 그 당시 그것을 몰랐기에 그래서 더 아팠을지도 모른다고 마치 찾지 못했던 해답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의 저와 화해라도 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랐습니다. 10년 후 수연이의 모습이 지금보다는 좀 나았으면 한다고. 시큼털털한 이 미소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수연이가 수연이로 남았으면 싶다고. 그때 마침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기야, 오다가 하윤이 기저귀 좀 사와. 딸의 기저귀를 사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검은 봉다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따스한 온기 속에서 절 기다리고 있을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며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현재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있었습니다. 저를 핥히고 상처 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론 그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수연이를, 젊은 날의 저를 완전히 떠나보내며 그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고민으로 여기에 글을 남겨보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도 익명이니 알아보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온전히 저를 딸 같은 마음으로 사연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갈림길에 서서 일어나려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크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여기저기 맡겨지면서 자라게 되었어요. 그래도 친척집에서 살면서 나름 학교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빠르게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른 제 생활을 가지고 싶었고 그러면서도 늘 자라오는 내내 번듯하게 부모님이 다 계신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내색하기는 싫어서 늘 참아왔지만 그래도 가정을 향한 열망은 있었는데요. 함께 직장을 다니던 동료가 어느 날 저에게 괜찮은 인연을 소개시켜준다고 하기에 만나봤어요. 몇 번 만나다 보니 남자가 참 자상하고 잘해주는 것이 저도 점점 마음에 끌리더군요. 딱 제가 바라던 느낌의 이상형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당시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렸는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혜야, 나는 네가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랑 동생도 너를 무척 보고 싶어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왈칵하고 울음이 쏟아지던지 평생 저에게 있어서 강렬한 열망이었던 가정이 생긴다는 것이 참 기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는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어요. 직장에 취업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저보다는 사회생활을 오래 한 남자친구에 비해서 혼수로는 턱없이 모자라는 사정이었어요. 그런 사정들을 말했더니 남자친구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더라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얼른 지혜 너랑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을 뿐이야.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말하더군요. 부모님도 이쯤 되니 저와 결혼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집도 봐두셨다는 것이에요.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그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걱정스러웠어요. 초반에 어머니를 뵈러 가서 제 사정을 직접 말씀드려야 할 때 조금 힘들긴 했지만 어머니는 이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괜찮아. 그게 무슨 상관이니? 우리 집에 이렇게 예쁜 딸이 더 생긴 것만으로 만족한단다. 마음 쓰지 말거라. 정말 꿈인지 생신지 몇 번이나 얼굴을 꼬집어 보고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럼에도 나름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에 수중에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선물을 사고 그렇게 아주 부족한 사정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좋은 집을 준비해 주신 시부모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 역시 초반에 남편과 늘 시댁에 가서 함께 모임을 가지고 잘해드리고 싶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오던 차 뭔가 조금씩 주변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심지어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하고 결혼을 한 건지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정하고 상냥했던 남편은 결혼을 한 이후 여전히 잘해주긴 했지만 매번 시댁 모임 약속을 잡고 가족 위주의 시간들만 보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저도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를 원하기는 했지만 부부가 결혼을 했다면 근본적으로 부부가 1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길 바라고 아가씨와 함께 주말을 보내길 바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잘해주시는 시댁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으나 결혼 전 생활과 결혼 후 생활 환경이 갑작스레 너무 달라지면서 조금씩 적응이 안 됐습니다. 남편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어머니나 아가씨를 집으로 불렀고 그런 와중에 시댁 식구들의 반응도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도 자주 보면 흠을 보게 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지혜야, 너 집을 너무 안 치워놓고 다니는 거 아니니?
우리 상진이는 내가 아주 깔끔 떨면서 키웠어. 너도 일하는 거 알지만 살림 좀 배워야겠다. 이 집의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제가 좀 더 잘하면 정말 딸 같은 며느리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어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이 집에 그냥 툭 떨어진 돌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아가씨나 저만 보면 저와 통화를 하고 뭔가 말할 기회만 생기면 계속해서 남편의 안부를 묻고 남편만 챙기길 바라시더군요. 더군다나 어머니는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집에 찾아오셨어요. 아침부터 배를 누르고 들어오시고 어떤 날은 제가 잠깐 아침 운동을 하러 간 사이에 들르셨는지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예, 너 어디 갔니? 어디 갔는데 이 시간에 집에 없어? 저 운동하러 왔어요, 어머니. 지금 8시인데 무슨 일이세요?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화가 나더군요. 내가 니네 집 좀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아침부터 데려왔는데 집에 없으면 어떡해? 빨리 들어와. 그 아침에 갑자기 어머니 친구들을 데려와서 신혼집을 보여주신다뇨. 청소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와 있고 제 일정도 있는데 전혀 안중에 없으신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너무 황당해서 대체 내가 알던 어머니가 맞는 건지 구분이 안 되더군요. 그날 그렇게 어찌어찌 손님 맞이를 하고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듯 쳐다보고 따져대시던 어머니의 친구들을 생각하면 솔직히 지금도 좀 전의 일처럼 화가 납니다. 이날 정말 너무 불편하고 황당해서 혹시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들이닥치실까 싶어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남편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엄마가 우리 집 사줬고 좀 보여주고 싶어서 친구분들 데려오셨는데 지혜야,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결혼 허락했는지 알면서 왜 서운하게 이래? 이 말을 들으니 머리가 몽롱하면서 정말 제가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어렵사리 결혼을 허락하셨고 빈몸으로 온 며느리를 맞으셨으니 이런 집을 사주신 것에 대해 무한 감사를 해야 했던 것이구나 하면서요. 이날 잘 이해가 안 갔지만 그냥 그런 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갈수록 태산인 것이 어머니는 툭하면 저에게 잔심부름을 시키셨고 아가씨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저희 집에 와서 반나절 넘게 머무르다 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말끝마다 어머니는 이 말을 반복하시더군요. 솔직히 이 정도 집 해주고 돈 없는 며느리 받아주는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어? 내가 너 시집살이를 시키니 뭘 시키니? 복 받은 줄 알아라. 점점 헷갈리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 불만을 갖는 내가 나쁜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속 어디선가는 자꾸 우라가 올라오는데 뭐가 정상인 건지 구분이 안 가더군요. 가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편에게 조금은 내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해도 남편의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어요. 넌 진짜 고마운 걸 모르는구나. 지혜야, 나 너무 실망이다. 부모님이 본인 노후 준비한 거 떼서 우리한테 이 집을 주신 건데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을 매번 듣고 있자니 어느 날부터 차라리 그냥 결혼 전에 이런 조건이라도 있다고 말을 해주었으면 안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이 집을 해올 테니 너는 아무 말 없이 우리 가족들에게 다 맞춰서 살아야 한다고 했으면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엎질러진 일이었고 저는 당시 임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이며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아버님은 이런 집안 상태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고 어머니와 아가씨만 매번 돌아가면서 접촉이 있었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난 뒤에도 더 자주 드나지셨고 남편은 한창 몸이 피곤하고 산후 우울증으로 지친 저에게 더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간은 임신해서 배 불러 있었으니 참았다는 양, 아기 보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친다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급기야는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뭐가 힘들어? 이런 집에 살면서. 내가 다 돈도 벌어주는데 그깟 육아가 대수야? 냉장고 꼴도 엉망이고 빨래도 밀려있고. 너 이따위로 할 거면 이혼해! 남편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생사를 찌르는 마냥 아팠고
언젠가는 한 번 던진 물건에 아이가 맞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본인도 나름 아빠라고 아이가 제가 맞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보더니 그제서야 손을 내리더군요. 3살밖에 안 된 아기가 제 엄마를 보호하겠다고 몸을 움찔거리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상황은 분명히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는 제 얼굴을 아기가 보고 그 작은 손으로 억지로 제 손을 잡아서 제 얼굴 가까이로 올리더니 눈물을 닦게 하려고 용을 쓰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어린 생명에게 어쩌자고 이런 장면을 보게 한 건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후로 저는 어떻게든 견뎌보자, 나만 참고 살면 될 것이다 하면서 버텨보기로 했으나 그럴수록 인생은 더욱 매섭게 제 얼굴을 핥히었어요.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바짝 엎드렸더니 남편은 그런 모습을 보고 더 우스웠는지 툭하면 물건을 집어던지며 자기 엄마와 여동생에게 더 잘하라는 말 같지도 않는 말을 해댔어요. 니까짓게 니 주제를 알아. 니깎게 누려보지도 못한 이런 환경에 살게 됐으면 고마운 줄 알란 말이야. 그러면서 남편은 화가 나면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나가라며 내쫓았습니다. 한겨울 억지로 떠밀려 나가면서 쫓겨났던 그날 저는 집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옆에서 차가 오는데도 피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천천히 서 있었어요. 내 삶이 너무 혐오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냥 이대로 삶이 어떻게든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혼은 죽도록 하고 싶지만 보란 듯이 아이를 빼앗길 게 뻔했고 내 생태 같은 아기를 빼앗기고 살게 된다면 저는 산송장처럼 일생을 살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 혼잡한 도로에서 차들이 다 저를 비켜가고 점점 한적해지더군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걷고 걸어서 공원을 돌고 돌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비는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춥고 힘든 날이었거든요. 들어가 보니 아이는 엄마 어디 갔었냐며 저에게 와락 안기는데 남편은 그 뒤에서 있을 수 없는 말을 저에게 하더군요. 너 이제부터 나한테 잘해. 안 그러면 이혼이야. 살림 똑바로 하고 나 신경 쓸 거 하나도 없게 만들어. 알았어? 네 주제를 알아라. 어? 이때 정말 머리가 핑 돌면서 저도 무슨 정신으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에 이끌려 말하게 되었어요. 이혼해요. 뭐?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되묻더군요. 야, 너 이혼하면 너는 뭣도 없고 또 쫓겨나는 거야. 네 몸만 갖고 꺼지게 할 거야. 이게 뭘 무서운 줄 모르네? 알았어요. 이혼해요. 저만 나갈게요. 남편은 그 말에 더 분을 못 참고 고성을 질러대는데 저는 멍하니 제 짐을 챙겼어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나는 정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생을 원만하게 유지하긴 힘들 것이다 싶더라고요. 아기를 위해서라도 살아보려고 했지만 남편의 분노와 시댁의 괴롭힘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아기와 같이 가겠다고 말해보려 했으나 이미 남편은 또 뭔가를 집어던지고 있었고 아기가 놀라는 모습을 보니 그럴 수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나보다는 아기가 제 아빠와 있는 게 경제적으로는 낫겠지 싶더군요. 이 좋은 집에서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멋지고 좋은 집에서 단 한 번도 행복하다고 느껴보지 못했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남편이 아기에게 아빠로서는 잘했으니까 시어머니도 아가씨도 제 손녀와 조카에게는 잘했으니까 말입니다. 이 집에서 저만 사라지면 될 일이었어요. 남편도 몇 번이나 저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이 집에서 너만 사라지면 된다고. 그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가슴을 도려내듯 아기를 안고 한 번 입을 맞추고 짧게 기도를 한 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뒤의 사정은 어쩌면 남편과 살 때보다 더 혹독하게 느껴졌어요. 갈 곳도 없이 잠깐 친구네 가서 머무르다가 친구는 단순 부부싸움인 줄만 알고 있어서 자세한 사정을 말할 수가 없더군요. 그러다가 다시 먼 친척 댁에 연락해서 가 있었지만 어쩌다가 이혼을 하고 애도 버리고 왔냐며 말씀을 하시는데 오래 머물기가 힘들었습니다.
조그만 월세방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일거리를 찾아서 겨우 나오게 되었어요. 거의 5년간 경력 단절이 되었던 저는 예전 같은 직장은 다시 들어갈 수 없었고 대신 시간은 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월세를 내고 보증금도 만들어서 사는 신세가 되었으나 그 사이사이 제 마음에 물밀듯 들이치던 아기를 향한 그리움, 이혼의 서름과 비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아기가 미친 듯 그리워졌던 그 밤들을 이기기 힘들어 억지로 야간에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일을 하면서 견디려 애썼고 어떻게든 그때 나쁜 선택을 하지 않고 견뎌주었던 제가 어쩌면 대견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던 중 제 사정을 딱하게 보신 편의점 사모님께서 말을 하시더군요. 지혜씨, 그러지 말고 다른 일 좀 해보는 게 어때? 네? 제가 뭔가 잘못을 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안쓰러워서 말이야. 이렇게 젊은데 애기 엄마가 애기도 못 보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안 돼서 그래. 아직 젊고 머리도 돌아가니 다른 걸로 좀 자리를 잡아서 얼른 애기도 데려오고 해야지. 에휴, 우리 딸도 사위랑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일 절대 그만두지 말고 공부하라고 했어. 능력 키우라고. 이 말을 들으니까 뭔가 가슴이 쿵하더군요. 당시에도 저는 쉬지 않고 일을 하고는 있었으나 겨우 월세를 떼고 생활비를 내며 아주 조금의 저금을 할 수 있었을 뿐 크게 제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사모님 조언을 듣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니 장기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로는 부동산 쪽 일이겠더군요. 그래서 결국 밤에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낮 시간에는 학원을 다니면서 정말 힘들게 공부를 했어요. 강의 시간에 졸기도 했지만 떨어져 있는 딸을 생각하니까 정말 악물고하게 되었고 이보다 더한 일도 못할까 싶더군요. 공부 관련 카페들도 가입하고 틈틈이 집에서도 공부하고 인생 그 어떤 때보다 절실하게 1년가량 매달려서 자격증을 겨우 따냈어요. 이후 그간의 일들을 정리하고 부동산 쪽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급여도 적고 이렇다 싶은 건 없었으나 그간 제가 아주 작은 집 하나, 제 이름의 재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무언가가 없어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며 살아왔던 것을 생각하니 갈수록 부동산 쪽으로 들어오길 잘했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내가 꼭 내 명의의 집을 얻고 거기서 아기를 데리고 나와서 내 능력으로 키워가며 살리라는 결심이 확고해져 갔어요. 저는 정말 이 땅에 저 혼자 떨어진 양 죽을 듯 괴로웠으나 희한하게도 가는 곳마다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 사장님이 제 사정을 들으시더니 참 딱하다며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같이 일하는 직원분 중에 저보다 나이가 한창 어리면서도 계약을 잘 따내고 인기가 많은 중개사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남일 같다고 느껴졌지만 점점 관심이 가게 되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가끔씩 연락해서 폭언을 쏟아낼 때마다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네가 애기 버리고 나가버려서 나랑 엄마랑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넌 가정을 깬 거야. 알겠어? 본인이 툭 하면 저한테 이혼하자고 소리를 질러대고 생활비 가지고서도 그렇게 돈 못 모은다고 욕까지 해대더니 자신이 한 일은 지우개로 싹 지운 양 저만 탓하더군요. 이 소리를 더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후로 사진 한 장조차 보지 못한 내 아기를 위해서라도 저는 꼭 잘 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린 직원분을 따라다니면서 없는 형편에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하면서 관련 많은 일들을 배우고 관찰하고 따라하게 되었어요. 밤낮 없이 관련된 유튜브 강의도 듣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던 사이에 아주 작은 오피스텔부터 해서 조금씩 제 재산을 늘려가게 되었고 그와 별개로 저를 따르는 고객분들도 생기게 되었어요. 한창 일을 잘하기로 소문난 어린 직원분만큼은 아니나 저 역시 어느 정도 이쪽에서 일을 잘하는 것으로 소문이 났고 무려 스카웃을 하러 오게 된 상황도 만나게 되었어요. 당연히 지금 사장님의 덕택으로 저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게 된 것이라 공손하게 거절을 했고 이 사정을 사장님도 알고 계셨기에 이제는 외려 저에게 고마워하시더군요.
지혜씨, 이렇게 고생하고 나를 잘 되게 해주는데 내가 더 잘해줘야지. 그러시면서 수익도 제 쪽으로 많이 돌려주시고 제 이름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가치가 생기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개무량할 뿐이었습니다. 늘상 저를 함부로 부르고 물건을 던져대면서 돈 안 주고 쓰는 가정부대하듯 굴던 예전 생활과는 달리 제대로 제 이름을 불러주면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 더 열심히 살고 싶어지더군요. 예전보다 인맥이 넓어지면서 다방면으로 지식이 쌓이다 보니 법 관련해서도 많은 것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제가 정말 억울하게 몸만 가지고 이혼했음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결혼 연차나 재산 분할에 있어서 그닥 유리하게 돌아갈 것은 없었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달라지는 것까진 아니었지만 당시에 좀 더 잘 알고 제대로 싸웠으면 어땠으려나 싶더라고요. 제 명의로 된 작은 건물도 있고 그 안에서 얼마든지 제 능력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된 지금이야말로 제가 당당하게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되었어요. 그간 많이 알아보고 공부한 것으로는 당시 저를 쫓아낼 때의 남편 집보다도 시세가 높고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경제적으로 부족할 게 없더군요. 뭘로 보아도 엄마가 데려가서 키우는 게 나쁠 게 없어 보였으며 그 전에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사진들도 증거로 몇 장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저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 절차가 겨우 쉬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나름 고민이 많던 차에 당시 제가 부동산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벌이고 있던 SNS를 봤는지 신우이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웬일인가 싶어서 연락을 받아보니 참 가당치도 않은 말을 하더군요. 언니는 딸내미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나가서 애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혼자 돈 벌고 배부르게 잘 사나 본데 적당히 하고 이제 그냥 다시 오빠랑 합쳐요. 얼척이 없을 정도로 당돌하게 말을 내뱉는 신우이를 보고 있자니 너무나도 황당했지만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기에 무조건 넘기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아이를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고 가보니 어째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던 집이 아닌 다른 주소로 저를 부르기에 가봤더니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시댁 사정은 상당히 변했더군요.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곳들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 무척 허망하게 넘어갔고 남편 역시 그렇게 회사에 불만이 많더니 결국 정리된 모양이었어요. 일을 알아본답시고 밖으로 돌며 집으로 잘 들어오지도 않고 어머니는 여기저기 아프다며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너무나 오랜만에 만난 딸은 키도 크고 많이 자라 있었지만 그다지 혈색이 좋지 않았어요. 집안 형편이 딱히 안 좋고 가난한 것은 아니었으나 갑작스레 풍파를 많이 겪은 이 집에서 어른들의 스트레스며 감정 표현을 그대로 거쳤을 테니 이 집 사람들 특유의 그 거친 모습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니 더 가슴이 아프더군요. 어떻게든 딸을 데려오고 싶었지만 당장 이 상황에서는 곱게 놔줄 리가 없었고 법적으로 알아보니 제 뜻대로 양육권을 변경해서 가져오려면 나름의 판단이 필요한 자료들이 있어야 하더군요. 무조건 감정적으로 우길 수만도 없는 일이라 일단은 저도 당장은 마음이 약해져서 재결합을 생각하는 척은 해야 했어요. 남편 얼굴이 정말 꼴도 보기 싫었지만 억지로 만나서 그 집에서 상황을 보아하니 이 집 식구들은 정말 구제가 안 되더군요. 제가 조금 자산이 있다는 것을 신우이가 SNS로 염탐하면서 하나하나 다 캐보았던지 글쎄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너 돈 좀 벌었더라.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몰랐네. 결혼할 때는 내가 집도 해주고 너한테 분에 넘치게 해줬으니까 이제 네가 우리 좀 책임져. 건물도 있는 것 같다던데. 결국 제가 힘들게 쌓아올린 자산에 한창 망하고 정신없는 자기네 가족이 끼어들려고 연락을 한 것이었어요. 그전에는 간간히 아이 얼굴을 보여달라고 해도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았고 그렇게 무시를 하고 욕이 가득한 문자를 보내더니 한동안 한참을 조용해서 왜 그런가 했어요. 그 사이 집에 나름의 풍파가 있고 수습하러 다니느라 여간 고생한 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제가 좀 일이 풀렸다는 것을 알고 아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발을 걸치려고 하더군요. 이날 정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지만
그대로 다시 상담을 해서 나름의 방안들을 조언받고 억지로 꾹 참고 시댁을 들락거리면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남편이 주 양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직해서 힘들다며 밖으로 나돌고 애는 방치하고 있는 점, 시어머니도 아프다면서 가끔 아이 학교도 제대로 안 보내고 빠지기도 하고 애가 전혀 표정도 밝지 않고 엄마인 저에게 오고 싶어 한다는 것 등을 바쁘게 증거로서 변환해서 모아두었어요. 이후에 저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소송을 걸어 제 쪽으로 유리하게 판결이 났고 이제서야 겨우 괴로웠던 시간들을 청산하고 딸까지 그곳에서 싹 빼올 수 있었어요. 물론 남편과 시누이를 비롯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락을 해대서 욕을 하고 네가 사람이니 뭐니 난리를 쳐대고 있으나 녹음해서 또 넘긴다. 이 이상 나한테 난리치면 법적으로 또 손을 봐주겠다고 하니 그 후로 연락이 또 끊겼어요. 간혹 아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하면 보여주기는 해야겠다 생각은 합니다. 부모의 이혼은 어디까지나 어른들의 사정이니까요. 저는 저대로 이렇게 홀로 계속해서 열심히 살면서 아이를 잘 키워나갈 생각이에요. 처음에는 이혼에 대해서 무척 크게 눌려 있었지만 작은 계단들을 성취해내고 나니 조금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저 잘 해내고 있는 거 맞나요? 부모님이 계셨다면 더욱 위로와 응원을 받았겠지만 그렇지 않기에 이름 모르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응원을 받으면서 가고 싶습니다.